네, 5월 10일 장 마감 후 방송 진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독립리서치법인 밸류파인더의 이충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공식 취임일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시장이 참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네. 일단 빠르게 낙폭을 줄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거의 4.3% 급락을 했었죠.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시장이 역시나 이제 연준을 많이 믿지 못하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나스닥이 거의 4.3%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보는 게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자로 보면은 이제 극단적 공포의 영역에 접어들 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또 3만 달러가 깨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오늘 한 아침 8시쯤 보면은 나스닥이나 이런 선물 지수가 0.4%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또 중국 리어 부총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코로나 제로로 가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좋지 않았, 다시 한번 이제 낙폭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고, 오늘 이제서 코스피가 거의 2,550포인트까지 갔다 왔고요. 코스닥이 장중에 거의 3.4%까지 급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는 이제 마감을 완전히 상승 마감으로 하진 못했지만 이제 장대 양봉을 조금은 이제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을 뽑아내면서 좀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참 굉장히 이제 찝찝한 요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그냥 일단 나스닥 선물 지수의 상승, 이거에 따른 어떤 투자자들의 그 안도 심리 뭐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연준을 못 믿었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매도에 동참을 했는데 선물 지수가 올라오니까 약간 지금 되게 해외 선물, 일단 미국 증시를 굉장히 따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스닥 이거 좀 오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어쨌건 지금 뭐 유럽 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일단 그러나 좀 찝찝한 것들이 여러 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뭐 13년 내 비중이 지금 가장 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보통 매도를 어떻게 때리냐면은 이게 바스켓 매도로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계속해서 때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536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3,20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8,000억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그 코스피의 3,200억 원 중에 2,350억 원이 이제 비차익 바스켓 매도로 좀 나오면서 좀 좋지 않았던 모습. 환율이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됐었던 게,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에 너무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위안화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환율이 조금 내려가니까 우리나라가 좀 힘을 잘 받쳐줬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11일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CPI가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한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1분기 때 한 2, 3월 FOMC 보면은 올해 어떻게 할지 보일 거야, 그때가 트리거가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지났는데, 그때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뭔가 예상과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게 시청자층,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제 주변에는 2020년도 코로나 때 주식 시작한 약간 MZ 세대가 많아요. 근데 이제 경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이런 시장 처음이라고. 왜냐하면은 2020년 3월에 시작한 사람은 유동성이 막 풀릴 때 주식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최근에 애널리스트가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지금 미들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도 3월에 결국 그런 상승이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사실 파월 연준을 굉장히 믿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돈 풀어줄 거야, 유동성 계속 공급해 줄 거야 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QT의 시대가 왔죠.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놨던 걸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거래량이 없는데 이게 많이 하락을 하는 게 매수세가 기존에는 좀 받쳐줬었는데 요즘에는 좀 받쳐주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보면은 참 변동성이 심하다고 느낀 게 뭐 지수 변동성이 하루에 3, 4%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예전 같지 않은 시장 그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식하시는 제 주변에도 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뭐 전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보다 주식하기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실 만큼 지금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코로나 때는 그 뭐 유동성 공급이 됐든 금리 인하든 뭔가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런 폭락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더 긴축이라든가 말씀하신 금리 인상 같은 악조건이 자꾸 더 나오니까 네. 더 하기가 힘들어진 건 예. 맞는 얘기죠. 네.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또 그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네. 이제 뭔가 이 가운데서 이제 뭔가를 찾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했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정책 수혜주 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거의 실종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최근에 뭐 저희 찐시황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이쪽에 보면은 뭐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이죠. 사실 재생 에너지도 맞지만 시장에서 더 주목을 하는 거는 뭐 우진이나 오르비텍 같은 이제 원전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UAM, 자율주행차 레벨 4까지 더 진행을 시키겠다.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을 더 육성을 하겠다.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더 투자를 하겠다. 여러 가지는 사실 나왔는데 오히려 어제까지는 이런 원전주나 이런 게 굉장히 시세가 기대감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뭐 시장의 영향도 있기는 했지만 약간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시점에서 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한다. 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그래도 정말 눈에 띄는 게 두 종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SK하이닉스였고 하나는 기아였거든요. 그래요? 네, 기아가 왜 이제 1.8%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금 이제 0.5%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새 공장을 짓겠다 현대차 그룹이. 근데 지금 거기에는 현대차 공장은 없어요. 기아 공장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심지어 내연 기관차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도 이게 약간 느낌이 이거 서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나서 그때 공장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그럼 거의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또 이게 주목이 연결이 되는 게 미국의 최근에 전기차 점유율 1등은 당연히 테슬라고. 테슬라죠. 네. 2등이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차지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현대가 잘 나가네? 그러면서 내년까지 거의 신차 그런 이제 라인업이 9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미국과의 이런 협력과 바이든 대통령과 어쨌든 뭐 우리나라 이런 기업과의 만남이 그래도 향후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뭐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의 판매가 결코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오늘 좀 기아가 1.8%, 다른 시가총액 20위권까지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 뭐 네이버, 삼성, SDI는 소폭 강보한 마감, SK하이닉스가 2.3%, 기아가 1.8%로 거의 유일하게 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현대차, 기아 오히려 뭐 새 정부에 따른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사실 스몰캡 쪽이다 속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관련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시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중소형주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온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그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이 분할 매수 시작하는 어떤 시작점
좋은 기회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냐 관망하면서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의견들이 갈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나고 보니까 오늘이 분할 매수의 시작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이게 아까 제가 예측이나 이런 예단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모든 게 주식 시장은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올랐으니까 잘 버텼으니까 사실 뭐 지금도 저점 대비하면 2, 3% 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아침은 정말 오늘 심지어 어땠냐면은 저는 2020년 3월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었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걸 봤는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코스피 상승 종목이 40 종목이었는데 하락 종목이 900 종목이었어요. 아무리 지수가 그렇게 하락을 하는 게 크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몇십 배 차이로 안 나는데 오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리스크 차원이든 뭐든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갑자기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은 확실히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저는 11일 이런 거 보고 CPI나 전반적인 거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뭐 당연히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계좌에 현금 있는 걸 잘 못 봅니다. 어떻게든 돌아가야 돼요. 뭐 예전에 뭐 이런 주식 영화에서도 돈은 깔고 앉으면 돈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되게 이제 좀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뭐 주식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이런 부분들이지만 지금은 조금은 한 템포는 쉬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투자 대응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 뒤에 있다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방송 보신 우리 815 모니터 구독자분들, 가족분들 어떻게 포지션을 취했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자 오늘 그냥 계좌 덮고 보지 말자. 봐봐야 마음 아플 거고 마음 흔들릴 테니 팔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또 분할 그 가운데서도 분할 매수하신다는 분들도 있긴 했었는데. 근데 안 보신 것도 잘한 거 아닌가요? 그때 안 팔았으니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변동성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버텨야지 했다가도 막 보면 무섭거든. 이게 손실난 금액을 보면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갑자기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막 다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참 뭐 저도 말은 뭐 되게 그럴싸하게 하지만 이게 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주가가 흔들리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는 참 그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회사의 가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 좋은 건 알겠는데 아니 근데 뭐 시장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이거 그냥 그러면 주식은 수급이야. 네. 그냥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네. 하여튼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수혜주들,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 이제 그래서 원전 쪽을 좀 보기는 했는데 건설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3월 9일이었죠, 대선이. 그러니까 1, 2월 때, 그러니까 원래 참 작년하고 시장이 다르다라고 느낀 게 원래 대선 그것도 6개월 전이면은 원래 대선과 관련된 주식들이 시세를 잘 뽑아내고 이랬었는데 일단 최근에 그 전에 6개월은 그런 모습이 없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한 달 전에라도 항상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유력한 후보자 2명 중에 공통된 공약이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2개였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근데 일자리 정책주들도 잘 못 갔고요. 건설주들도 좀 뭐 안타까운 좀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좀 투자 심리도 많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현대산업개발. 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뭐 그런 좀 좋지 않은 얘기들도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이 2% 하락했고요. 뭐 HDC 현대산업개발 1.4% 그리고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0.7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제일 아쉬운 종목은 저는 좀 DLENC라는 종목이 좀 왜 이렇게 하락해요? 되게 저평가 받았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데 싸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약점 있는 거 아니야? 전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었던 주가의 흐름을 좀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참 이게 신기한 부분은 기관이 정말 매도를 많이 하는데 또 최근부터는 또 외국인이 또 이렇게 모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거의 한 달 동안 하루 정도 빼놓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건설주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종목 뭐야 라고 하면은 사실 고민도 안 하고 DLENC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가가 많이 못 가는 상황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게 평단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손실이 뭐 2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전 지금 시점에서 파는 게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해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사실 뭐 그래도 이제 DLENC보다는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은 좀 되게 참 보면은 이게 똑같은 차트 띄워놓은 것처럼 거의 상관관계가 유사하거든요. 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으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근데 참 이게 건설주가 부동산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관심을 못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더 좋았던 올해다. 그게 결국은 진짜 중소형주가 수익률을 잘 날 수 있었던 거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UAM 관련주, 아니면은 뭐 원전 관련주,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있었던 뭐 사료 관련주, 농기계 관련주, 이런 거 매매 안 하고 약간 굵직한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겠지만, 이런 건설주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급적인 요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이 뭐 오늘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은 뭐 이런 건설사들의 모멘텀에 큰 변화가 줄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왔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일자리 관련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은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수시 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 나온 종목이 원티드랩. 사실 저도 이 회사에 실제로 탐방을 좀 다녀왔었는데, 이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왜 애널리스트들한테 보고서가 많이 나왔냐면은, 사실 뭐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 증권사 재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증권사 아니면 은행, 금융권은 굉장히 공채를 되게 중요시하는, 특히나 좀 보수적인 이런 회사들이었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현대차도 수시 채용하고 요새 증권사도 수시 채용합니다. 경력직 사원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원티드랩을 이용하면은 그거에 필요한 것만 딱딱딱 이제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일자리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게 많아진다면 원티드랩이 분명 수혜를 볼 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 원티드랩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좋지 않았던 모습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정책 테마주로 기대가 됐을 만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정부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나오기 전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건설주와 이런 일자리 관련주들의 약세는 지금 시점 조금 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밸류에이션이 이게 사실 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봐서는 네. 업종 PER보다는 상당히 높아 보여서, 네, 그러니까 이게 높죠. 떨어지는 게 네. 그냥 제자리 찾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높게 고평가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시황이랑 비슷한 게, 좋을 때는 좋은 얘기만 하고요.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예전에 올라갔을 때 이게 사람인 HL보다 진짜 좋아,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실적이 이제 지난해 좀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왔고, 올해 컨센이 뭐 매출액 530억에 영업이익이 뭐 106억 원이다. 근데 사람인 HR은 확실히 원티드랩보다는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봤어요. 이게 저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인 HR의 밸류가 더 싸고 업력도 더 오래됐는데 원티드랩이 그것보다 더 좋은 강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줬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게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람인 HR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시장은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텨왔었던 건데 최근에 그게 무너진 게 그래도 컨센만큼은 나왔어야 되지 않아? 근데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매물이 출회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상승장에서 네. 그 스토리에 의해서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그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NFT가 됐든 이것도 같은 논리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성장주로 접근을 한 거라면은 그런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진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우리 구직시장과 관련해서 이게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의 한계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계성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 저도 이 산업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게 끝없이 들어가면은 인구학 출산율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먼 얘기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애초에 이 회사를 접근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해줄 건데 집중을 했는데 그 모멘텀이 부러진 거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하락한 것 같고 사실 주식을 하다가 사실 제일 안 좋은 약간 예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회사에 처음에 어떤 A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을 산 이유도 모멘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모멘텀이 깨졌어요. 그럼 내가 산 이유가 깨진 거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실제적으로 투자자들 분들이 많이 하는 게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좋은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회사를 접근을 한 게 그 단순한 그 일단 모멘텀적인 요인이었는데 그게 깨졌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런 매물 출회가 결과론적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게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하락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이 계속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같이 이렇게 그 금리 인상, 뭐 긴축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변동성이 클 때에는 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싼 주식을 찾아라.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싼 주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피어 그룹을 사람인 HR로 보면은 싼 거는 아닌데 향후의 성장성을 보면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한 성장성 이거를 시장에서 이제 얼마만큼 그 공감대를 얻느냐 네, 이게 네. 이제 문제인 건데 그게 이제 결국 수급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현재 시장 상황과 맞춰서 이거는 이 원티드 랩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투자자들의. 뭐 그런 빅테크 기업 이게 뭐 원티드의 빅테크의 컨셉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뭐 미국으로 하면 뭐 테슬라 뭐 이제 사실 넷플릭스 이런 성장주들이 그렇게 하락을 했던 게 뭐 저도 이런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시장도 좋고 유동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 예를 들면 멀티플 PER을 할증을 해서 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밸류가 나오지 못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받쳐주면서 매도를 해도 누군가는 사고 이랬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 좀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코스피 종목에서 보면은 약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좀 대표적인. 카카오 네이버도 좀 많이 빠졌죠. 네, 조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상승할 때는 이제 플랫폼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전부 경기 민감주 수출주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좀 시장이 달랐었는데. 내수를 받쳐주는 이런 플랫폼들에 의해서 네. 아주 질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얘기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정말 많이 빠졌죠. 거의 반토막이죠 지금. 네, 좀 그런 좀 생각도 좀 들면서. 근데 네.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신정부 들어서 뭔가 그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기대감도 있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도 실제로 나왔었고요. 이거와 정말 비슷한 게 플랫폼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관점, 이거는 은행이냐?
플랫폼 회사냐라는 부분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이런 게 급등을 하면서 사실 뭐 이런 지금 나오는 뭐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물론 오늘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참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승 추세니까.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뱅크는 이거는 플랫폼 회사다. 왜 PER이나 이런 PBR을 왜 은행주랑 비교를 하냐라는 모습으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지금은 오늘 딱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제일 낮은 신저가를 좀 달성을 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참 이거를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아는 분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행이라는 좀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로 감안을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강력하게 나오고 기업들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왜냐하면 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준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지금 시장에서 트리거를 못 찾는 거지 그 트리거가 나온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다시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종목들을 분석해 보면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비하면 참 주가들이 싸졌어요. 네. 그래서 참 살만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더 빠질 게 두려워서 이제 사지도 못하고 사실은 또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주식으로 물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막 받쳐줬던 거 상승을 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잖아요. 네. 그걸 다 받아냈던 게 이제 개인들의 그 예탁금 확 들어오면서 네. 다 그랬는데 그래서 시장이 더 강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는 예탁금 규모를 보면서 비교하자. 네. 그걸로 추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결국 지금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약해진 거죠.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오늘 코스피를 또 끌어올리게 개인 투자자분들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올랐고 이게 좀 보시게 되면은 올해 한번 볼까요? 올해 어떻게 이제 수급이 됐는지를 한번 보면은 지금 좀 기간 조회는 안 되긴 하지만 참 일단은 오늘 수급만 보자면은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가 2,850억 원을 매수를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결국은 오늘 이게 이제 검은색이 올라갈 때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매 동향인데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죠. 그 와중에 이렇게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어쨌든 이제 장 초반보다는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올 만큼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를 또 같이 보면은 카카오가 17만 원까지 가는데 지금 8만 3천 원이잖아요. 그때 막 코스피도 3천 넘었을 때 막 더 간다, 4천 간다 이러면서 막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했는데 그럼 지금 2,600인데 살 거야? 라고 그러면 일단 좀만 더 보고 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지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지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잘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일단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그 오를 때 가졌던 그 주식들이 좋아 보였던 이유 이거는 이미 다 훼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업들에 대한 주식에 대한 그 평가 기준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럼 이 회사가 언제까지 성장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은 이제 수급적인 외부 요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환율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왜 바스켓으로 매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환율이 보통 통상적으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일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1,200원에서 1,300원일 때는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세니까 매도를 신흥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지으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프로그램으로 바스켓 매도를 때린다.
라고 하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게 결국은 이 회사가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아까 투자자 예탁금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조회를 이제 여기 금융투자협회에서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보게 되면은 요즘에 이게 60조 원대에서 생각보다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이게 약간 큰 폭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이제 뭐 대형 공모 IPO 할 때 뭐 하이브라던가 뭐 SK 바이오사이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 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시점으로 좀 오게 되면은 굉장히 플랫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걸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싸졌으면 사람들이 더 사고 개인들이 받쳐주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투자자 예탁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플랫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약간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좀 관망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오늘도 2,800억 원 정도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일단은 심리가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이라면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샀음에도 저 60조의 고객 예탁금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개인들의 돈이 시장에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 맞는 얘기겠죠. 들어는 와 있는데 매수를 하고 있지 상대적으로 좀 주저하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결국 이 투자 심리가 언제로 그 매수 쪽으로 싹 바뀌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트리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비슷한 좀 다른 예시일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떤 공간 안에 갑자기 누가 이제 불이야라고 딱 소리를 지르면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뛰어나가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그만큼 굉장히 이제 증시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이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사실 요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일 이후에 그 CPI 지수 확인하고 방향성 맞습니다. 정해지면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어제 끝나면서 그게 이제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죠. 와서 뭐 사실 종전에 러시아 대한 종전일.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뭐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근데 향후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끝난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한 어제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 이제 해외 선물 지수가 하락폭을 확대를 했고 개장하면서 이제 낙폭을 확대를 했었고 21일에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이제 연준 못 믿겠다. 근데 이게 조금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사실 선물 지수가 아침에 이제 하락 전환했을 때 마이너스 한 0.4%까지 가는데 지금 시간으로 보면 1.65% 오르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개장도 안 했는데 선물 지수가 지금 무려 2%가 또 오른 거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촉매제가 하나가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면은 물론 그게 이제 상방이 될지 하방이 될지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로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은 근데 사실 내심 좀 좋은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고 약간은 지금 약간 느낌이 좀 쟁여놓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좀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1일. 그럼 내일인가요?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니까 네. 내일 어떤 지표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안 좋게 나오면은 지난달보다 더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올까요? 이게 참 선반영이라는 참 모든 게 설명되는 단어가 있다고. 미국도 손반영이에요? 만약에 안 좋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상식선에서는 더 증시가 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악재가 해소됐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그게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은 뭐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뭐 증권방송이든 어디든 나가서 예측과 예단의 영역은 정말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2분의 1이니까 저도 그쵸. 그냥 뭐 홀짝. 네, 저도 맞든 틀리든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살얼음판을 걷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그렇게 좀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확인하자는 얘기가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하신 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렇죠. 네. 예. 하여튼 그것이 다른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자신의 생각과 빠르게 그 또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오늘 좀 특징적인 주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카메라 관련주 지금 아까 보니까 LG 이노텍도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기판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기판, 네. PCB 쪽. 네, SK 하이닉스도 뭐 하이닉스가 일단 심텍도 예. 심텍도 오늘 하락하더니 오늘 결국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오늘 2%까지 하락했는데 6%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이 이제 또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이런 평가나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랜만에 오늘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6%대 좀 상승이 나온 게, 음식료 관련해서 좀 BJF 리테일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CJ제일제당 음식료를 그럼 지금 사야 되냐라는 부분은 참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내 포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냥 주변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냥 제 투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29%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근데 지수가 30% 하락을 했는데 종목도 30% 하락하면 사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덜 빠진 거거든요. 네. 지수도 뭐 더 빠지니까 보통 그렇죠. 개별 종목이.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실익이 있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10% 손실이면은 매도를 했어요.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11% 수익 나면 원금이 오는데 30% 손절하면은 다시 100을 만들려면은 43%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43% 이거 매도하고 43%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100이라는 운용을 하는데 30을 이 종목을 손절을 지금 한 번에 다 한다기보다 5든 10이든 빼가지고 뭐 이제 심택이나 이런 뭐 기판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사실 이쯤 되면 얘기 나오는 게 저평가주, 뭐 믿을 건 실적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많이 깔아져 있고, 삼성전자도 뭐 50조 원 규모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하이닉스와 같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약간 해지 차원이나 이제 상대적으로 뭐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본다면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음식료나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군, 판가, 이제 원가 상승에 따른 거를 판가로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맨날 그 우리 요새 하는 간에 판가 전 뭐지? 원가 네. 원가를 판가에 이전시킬 수 네. 있는,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 말은 쉬운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직장인인데 최저시급 많이 올랐어요. 내 월급 올려주세요. 이게 판가로 약간 전이되는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 약간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예를 들면은 가격을 올려서 팔면은 오히려 이제 덜 팔려서 기존 매출보다 더 안 나오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업들이 왜 안 할까?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음식료, 라면 같은 가격을 왜 안 올릴까? 더 올리면 좋을 텐데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나마 좀 이런 힘이 있는 업체들을 그럴 때 차라리 조금 사자라는 게 지금 시장을 약간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들은 다 괜찮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참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빠졌지만. 네. 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5% 정도 좀 급락을 또 했어요. 여러 그러고 가지. 참 잘 버틴 건데. 참, 저 이것도 그래서 사실 시장은 하락은 했는데 약간 기분이
내가 갖고 있던 걸 10% 하락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5%로 올라오면 약간 5% 스윙 난 느낌,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처럼 오늘 이제 외국인이 3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이틀 동안 하이닉스의 물량을 지금 이렇게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뭐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외국인이 뭐 거의 안 사거나 이 소폭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뭐 SK 하이닉스도 누가 물어봤을 때 회사 안 좋아라고 하면 안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죠. 좋은 회사인 거 아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좀 엇갈리게 된 이유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거는 역시나 수급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렇게 오늘 좀 당일에 2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틀 동안 60만 주를 좀 담아내는 모습들 이 나왔던 게 결국은 지금 뭐 10만 5천 원 선을 약간 사수하기 위한 삼성전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삼성전자는 계속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SK하이닉스는 약간 여기 10만 5천 원 선을 좀 이제 지지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외부의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렇게 그래도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의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좀 받쳐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 특히 요즘 장비주들에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들도 가끔 나와요. 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인텔향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네.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좀 탐방을 가기도 하고 이게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탐방을 가면은 그 회사들은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탐방 오기를? 아니요. 탐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해줄 것이냐. 네. 그렇지. 거기를 바라볼 수밖에 네. 없죠. 거래처들이 거기면. 우리는 막 다 준비돼 있다. 근데 그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냥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제 좀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친기업 쪽으로 가자.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혜택을 줘서 그러면은 그 온기가 대기업에서 또 이제 아랫단으로 더 퍼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뭐 관련 종목들도 뭐 사실은 뭐 오늘도 DB하이텍도 그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거의 3.5%까지 하락했는데 이거를 4.4% 플러스 전환을 시키면서 정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고 뭐 반도체 오늘은 좀 오킨스 전자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뭐 시장에서 해성 DS나 이런 종목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뭐 동진 세미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는 약간 미들로 갈 것이냐 스몰로 갈 것이냐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심텍이라던가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더 가겠어라고 하겠지만 소부장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상승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도 이제 호실적 발표했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음식료주들이 흐름이 좋았나요 오늘?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아니면 CJ제일제당? 일단은 뭐 거의 좀 이끌었던 거는 CJ제일제당이었고 이제 좀 관련주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CJ제일제당이 6%로 좀 이끌었고, 근데 이게 음식료 업종 섹터에 또 사료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오늘 농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랫골이 달면서 좀 좋은 모습들. 그리고 뭐 대상은 지주사긴 하지만 어쨌든 1%대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또 뭐 신세계 푸드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시장에서도 좀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커버를 하면서 좀 증권가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서는 약간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이제 등락을 이제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약간 완전히 이제 바이콜을 외쳤었던 이런 CJ제일제당이 좀 대장주의 면모를 오랜만에 좀 보여줬던 하루였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음식료는 조금은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게
이게 변동성을 큰 종목을 매매하다가 이런 음식료 종목 매매하라 그러면 사람이 답답해서 못 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들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의 이런 측면이라던가 지금 이런 전 세계에서 매크로가 깔아주는 환경에서는 음식료 업종이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을 한다를 대비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해지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그걸 거꾸로 따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면 그냥 안 사고 현금 들고 있으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해지 차원에서는 충분히 음식료 업종도 메리트는 있다. 결국은 실적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우리가 소위 그 뭐죠? 이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그 정가를 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받지만 이런 장이 오기 전까지 음식료주는 그렇게 시장에 인기가 없었죠. 사실 전혀 관심이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받던 섹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또 하나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지금은 이런 이슈로 관심을 받고 이렇게 오르지만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 또 관심이 시들해지면 역시 맞습니다. 수급 논리로 하락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를 봤을 때는 이제 좀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그럼 그동안에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가? 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CJ제일제당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런 기대감이 언제까지 더 유지가 될 수 있을까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모습으로 잘 버텨내고는 있습니다. 뭐 코스피 그때 2020년 3월 코스피 저점이 한 1,400포인트였는데 지금 2배가 아닌 상황인데, 이 회사는 저점이 14만 8천 원인데 지금 40만 원이니까 뭐 이미 지수보다는 이미 상회하는 모습이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왔는데, 이거를 버텨온 만큼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줘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건 이 회사의 실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음식료 업종도 약간 해지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요즘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는 좋은 모습 보이는데 내일 시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내일 가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 뭐 그렇지 않다에 따라서 우리 포지션이 좀 달라지겠죠. 뭐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바뀌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주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세요. 맞아요. 네, 계속 일어날 때마다 계속 지수 보고 주식 보고 이러시니까 좀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뭐 내일장을 전망하기에는 결국은 미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고, 사실 뭐 그거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얘기하는 게 5월 5일 되기 전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3% 올랐거든요. 그 다음날 5월 5일 휴일일 때 주식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야, 주식시장 왜 안 여냐고, 왜 오늘이 휴일이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나스닥이 5% 하락했어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예측하기 힘든 시점이다 보니까 뭐 이게 오늘 뭐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오른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경제지표 발표, CPI 발표하고 해서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그 트레이딩 기간에 맞는 전략,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 뭐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신 분들, 뭐 또 오늘 이렇게 또 올라왔을 때 또 내일 정리를 하고 다시 보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엉덩이에 눌러 붙여 앉아서 내가 갖고 있는 회사는 실적 잘 나오고 모멘텀 있는 회사니까 지금 가격 빠지는 건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오히려 주식시장을 보지 않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제 구독자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의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라면은 그 회사, 근데 말은 너무 쉽게 해서 죄송하지만 가격이 변하는 거지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그 회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 뭐 2020년하고 지금은 당연히 시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양적을 완화했던 시기고 지금은 축소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판은 다르지만, 그래도 주가는 이제 실적은 이제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면 더 잘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믿고 일단은 좋은 회사라면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독립리서치 법인이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내일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마 가슴을 좀 쓸어내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장이 잘 버텨줬고 오히려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는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내일 말고 모레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각자 그 뭐라 그럴까요? 투자 기준,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그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면, 네, 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나스닥 때문에 또 잠 못 주무시면 또 내일 지장이 많으니까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백만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좀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계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포크 메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뭐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지구에 정보 이거 제공이나 할까?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거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 자금,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오늘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근데 왜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 평균 자꾸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아까도 어떻게 하면 계속 안 이렇게 깨먹고 잘 보존하나. 전체 이게 화면으로 가는 목숨 게 아니라 같은 계속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너무 오늘 땡겼는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위에 보이잖아. 우리 죽번님 물 좀 드려야지.